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4월달은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각자 거짓말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미님은 거짓말에 관련한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준비해둔 거짓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치는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불장난을 한 거예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분이 동네 야산에서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왜냐면 이렇게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동생이었나 아니면 친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불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꼬마였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입학 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고 그 다음날 항상 범죄자들의 그 습성이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이제 찾아간 거죠. 갔더니 거기에 약간의 그 공터, 여기 그 뭐 잡초가 무성한 데였는데 거기만 이제 새까맣게 좀 탔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전날 물어보셨거든요. 야, 뭐 하다 왔어? 해서 그냥 잠깐 놀다. 불냈다를 거짓말하지 못하고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간식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완전 범죄였네요. 문이군요. 지난주에 했던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문이. 제이님도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워낙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갑자기 그냥 거짓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한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걔가 저랑 좀 친해요. 제 절친 강아지인데 걔가 그래서 남자친구네 집에서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맡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큰일이 생겼어요. 그 강아지가 저희 엄마를 문 거예요. 부들부들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엄마는 근데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냥 물어봐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면 걔가 전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문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 왜냐면 가족들이 여행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남자친구가 떠나기 전에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자, 이제 비행기 타 이러다 제가 걔가 우리 엄마 물었어 라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괜히 가족분들한테 물론 남자친구가 말을 안 하긴 했는데 남자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너무 거짓말을 안 해서 문제일 때도 있다라는 큰 교훈을 줬었던. 진짜 마음 무겁게 여행 떠나셨겠네요.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세미님 말씀드리니까 생각난 건데 저도 어렸을 때 한창 인형 뽑기 기회가 막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인형 뽑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저도 완전 초등학교 때 입학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동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막 동전을 제가 막 뒤져가지고 와 맨날 저금통 막 뜯어가지고 막 하려고 친구랑 막 엄청 혈안이 돼 있었는데 저금통을 뜯다가였나? 근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전 친구랑 같이 있었고. 근데 저런 친구랑 그 조그만 애기들이 막 이불 옆에 숨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막 뜯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냐고 할 때 엄마 몰라 거짓말을 못하고 몰라 뭐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다 티났겠죠. 엄마가 뭐냐고 말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되게 순진하시게 막 뭔가 못된 짓을 할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그 친구네가 강아지를 새끼 강아지 데려오냐고 엄마가 신나가지고 막 강아지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돼지 저금통이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 제 살면서 가장 크게 혼났던 집에 진짜 빨가벗겨서 쫓겨나가지고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손든 걸까요? 갑자기 강아지와 이 거짓말과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 세미님, 제이님 얘기는 섞여가지고 제 예전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예, 그렇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눈치채셨을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4월 키워드를 거짓말로 잡은 건 바로 4월 1일 만우절이 있어서겠죠. 그리고 이 만우절 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게 장국영 배우입니다. 이 장국영 배우가 활약한 영화를 선정해보는 게 어떨까가 저희 이번 기획전의 첫 번째 시작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로 선택한 영화는 1997년에 개봉한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입니다. 이 영화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장국영 씨가 워낙 인기가 많았잖아요. 왕가희 감독도 지금까지도 팬층이 두터운 감독이기도 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그리고 보셨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짤막
1만 봤었지?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저는 보지 않고 두 분만 이 영화를 본 채로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이 영화 원래 이미 본 상태로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긴 봤는데 이 영화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영화 제목 마냥 해피투게더라는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 터틀스의 해피투게더일 거예요. 그 영화 말미에 그 엔딩 크레딧과 더불어서 나오게 되는 해피투게더. 그게 가장 인상적으로 이렇게 내리에 꽂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됐죠. 근데 영화 제목과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장국영 씨가 맡은 그 보영이라는 인물과 그 양조위 씨가 맡은 아이라는 인물의 뭐 사랑 이야기잖아요. 어떤 연인들의 얘기인데 뭐 이루어지는 사랑 얘기가 아니라 헤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참 제목과 그 주제가가 너무나 잘 어울려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이님은 원래 이 영화 보셨었나요? 저는 이 영화를 옛날에 봤었는데 이 영화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어요. 음. 이 영화 옛날에 다운받으면 요즘에는 다운받으면 파일이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네. 당시에는 파일이 2개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2시간이 넘으면. 근데 이 영화가 CD1이랑 CD2가 됐었는데 그 넘버링이 잘못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CD2를 먼저 보고 진짜요? 원을 봤는데도 내용이 이어져가지고 뭐지?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봤던 계기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보고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보고 와라 해가지고 봤었던 거였는데 묘하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영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영화를 안 봤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보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특이한 에피소드가 있는? 근데 이 영화와 조금 주제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게 좀 시간이 좀 그렇게 선행적이진 않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CD2를 먼저 보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인간관계나 시간의 전후가 그렇게 분명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완벽한 스포일러는 그럼 제이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긴 했네요 제가.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완벽한 스포일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와 보영이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양조위 씨, 우리가 사랑한 배우 양조위 씨가 연기를 하고 보영도 또다시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장국영 씨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은 홍콩을 떠나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커플인 거죠. 그래서 전등에 그려진 이과수 폭포를 우연히 보고 둘은 함께 이 폭포를 같이 놀러 가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흔한 연인들처럼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둘이 막 싸우게 돼요. 너무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어떤 남녀 커플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 둘의 이별이 이번이 근데 처음이 아닌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보영은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아이는 그런 보영을 받아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항상 헤어지고 다시 만남을 반복하는 커플로 보여집니다. 근데 둘의 성격도 되게 달라요. 보영은 되게 자유분방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 스타일이고 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내성적이지만 되게 책임감도 강하고 뭔가 맡은 바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과수 폭포를 놀러 간 후 헤어지게 된 둘은 이게 아이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아이가 다시는 보영을 절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터에 나가게 되는데 아이가 일하는 곳은 탱고바에서 안내원을 해요. 관광객들이 오면 막 이렇게 일로 가세요 막 이런 거 안내를 하는데 거기서 장국영인 보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영이 다른 남자랑 같이 있어요.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동요되는 그 양조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며칠 후 보영이 다친 채로 아이의 집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보영이 아프기도 하고 조금 약간 장국영이 가진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좀 뭔가 내 마음을 좀 찡하게 만드는 아이도 저와 마음이 같은지 보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다치고 난 후 다쳤을 땐 어쩔 수 없지만 다 나으면 이 집을 나가야 되고 나는 너를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는 보영에 대한 어떤 책임과 뭔가 사랑과 집착이 혼재되면서 보영이 몸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사러 가도 어디 갔다 오냐며 화를 내고 그리고 늘 밖에 나가면서
띵까띵까 놀고 싶은 보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옆에만 있기를 바라는 아이는 보영의 여건을 숨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영이 몸이 점점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 아이는 탱고바 안내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식당에서 거기서 동료 창을 만나게 됩니다. 창은 장첸, 벌써 1년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장첸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아이는 그 창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뭔가 탱고바와는 다른 분위기로 그 직장 동료들과 축구도 하고 창이랑도 되게 가까워지면서 바 같은 데도 놀러 가고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영은 이런 아이의 모습을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둘의 뭐라고 해야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보영의 아이, 자기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아이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랑 노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때 완전히 둘은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비는 너무 슬픔에 가득해서 사는데 세계 일주가 꾸민 창이 슬퍼 보이는 아이에게 녹음기에 슬픔을 담으면 자기가 대신 이 녹음기를 들고 저 세계 끝에서 버려주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녹음기에 녹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는 진정하게 보영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에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보영과 함께 가기로 했던 이가수 폭포를 혼자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슬픔을 대신 버려준 창의 고향인 대만에 찾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완벽한 스포일러 들으시면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실 듯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동성애 영화로서 되게 파격적이라는 평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살짝 훑어보기도 했고, 지금 스포일러 들어보니까 별로 동성애라는 그 코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로맨스 영화가 아닐까? 멜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장국영 배우에 대한 이유로 저희가 선정을 했으니까 장국영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장국영 배우의 영화 작품들을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해피투게더를 좀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사이먼 도미닉 싼디였던 거예요. 저의 약간 인상에는 약간 힙스터 같아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왜 되게 제 생각에는 양조위는 약간 부드러운 남자의 이미지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데, 장국영이라는 그 배우 캐릭터가 인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인기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세미님은 약간 그 시대? 장국영 시대에 사셨으니까 장국영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장국영 하면 생각나는 게 정말 만우절에 죽었잖아요. 네. 정말 만우절에 거짓말같이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장국영이라고 하면 80년대 홍콩 그 B급 느와르 영화의 장국영이 먼저 기억이 나요.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제 기억으로는 영혼봉색이었던 것 같아요. 영혼봉색 2였던 것 같은데, 네, 2부터. 조윤발과 같이 더불어서 나왔던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 거의 씬이었던 것 같은데, 사망하기 직전에 자신의 아내, 그 출산을 앞둔 아내였는지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그 아내한테 전화를 거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 작별 인사를 하면 그게 아직도 오열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났고요. 또 한편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왕조연 씨랑 같이 나왔던 정말 추억 속의 물에서 키스. 맞아, 그 천년유언. 그 천년유언 정말 대박이었죠. 저희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엄청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80년대는 한국 영화 그렇게 빛을 발하는 시대열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시아 영화 중에서는 홍콩 영화 붐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저는 이제 그 세대였기 때문에 아직도 장국영이라는 배우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2000년 초반에 장국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국영 씨가 게이잖아요. 이 게이인데 아마 그 자신이 커밍아웃 한 거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도 참 말이 많았죠. 죽었을 때. 죽고 커밍아웃이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이었냐, 자신의 연인이 이제 동성 연인이 있는데 아니면 타살이었냐, 이런 것들로 그때 논란이었어요. 왜냐면 그 유산이 유언장에 따라가지고 그 가족이 아니라 아마 실질적인 연인이었던 그 사람한테 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음모론도 있었죠.
제이님은 장국영 배우 좋아하셨나요? 저는 뒤늦게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홍콩 여행을 가기 전에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기 전에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 그 도시의 배경인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설레임을 미리 느껴보자 해가지고 홍콩 영화를 봐야지. 근데 홍콩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장국영 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도 해피투게더로 장국영 씨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이 해피투게더가 장국영 씨의 원래 캐릭터랑 되게 이질적인? 왜냐면 굉장히 스윗하고 어떻게 보면 다정다감한 인물로 되게 많이 나오고 혹은 아니면 짠내나는 캐릭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패왕베레 같은 경우 보면 그 영화 보면 진짜 장국영을 안 좋아할 수밖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영화거든요. 되게 뭔가 너무 안쓰럽고 뭐라 그러지 모성애를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요소가 맞아요.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진짜 나쁜 남자잖아요. 진짜 양조위한테 정말 너무 쓰레기인 남자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도 하고 또 그 천장지구인가? 그 영화에서는 또 되게 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홍콩에서 되게 국민 배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연기의 폭도 되게 넓고 그리고 되게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임시완처럼 그런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또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나쁜 남자 역할도 어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배우가 아닐까?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배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아직까지도 4월만 되면 장국영 특별전이며 뭐 그런 게시글 인터넷 게시글이나 영화 특별전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전 국민이 다 사랑했던 배우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이질적인 홍콩에 있는 배우였긴 하지만요. 지금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이님께서 영화를 통해서 다른 공간을 보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여행 직전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는 좀 특이하게도 홍콩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배경인 게 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 이구아수 폭포가 갑자기 등장하고 그래서 홍콩 영화인데 다른 배경에서 찍으니까 정말 이질적이고 막 좀 새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아르헨티나라는 공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홍콩과 좀 대척점에서 있는 끝과 끝의 맞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이님이 완벽한 스포일러에서 말씀하셨듯이 창이 세계 끝에서 그 녹음기를 버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에서의 세계 끝이면 홍콩에 가서 버린 거면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로 배경이 되는 아르헨티나 혹은 이구아수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세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흑백 영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두 연인이 홍콩을 떠나가지고 사랑의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아르헨티나인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이구아수 폭포를 찾아가려고 해요. 근데 결국엔 그 연인들이 같이는 못 가잖아요. 양조위 씨가 맡은 아이만 마지막에 드디어 목적지에 구경을 하고 나서 그 대만을 거쳐서 돌아가죠. 근데 이 영화가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 흑백과 컬러가 이렇게 교차할까? 초반에 흑백으로 나왔다가 다시 컬러로 갔다가 또 중간에 또 흑백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보면은 흑백으로 촬영된 그런 장면들은 뭐 과거를 갖다가 회상하는데 누구의 시점에서 회상을 하냐면 여기가 보이스오버가 두 명의 보이스오버가 나옵니다. 양조위 씨가 보이스오버를 하고요. 마지막에서는 장첸이 맡은 장도 보이스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서의 그 흑백이라고 했을 때 누구의 기억이냐고 하면 양조위가 맡은 아이의 기억을 갖다가 더듬는 여기서 장국영 씨가 맡았던 보용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독특하고요. 게다가 여기 보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이국적이잖아요. 홍콩과는 다른 분위기가 지배하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는 것이 음악인 것 같아요. 탱고. 이 영화를 보면 양조위와 장국영이 탱고를 추는 그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왠지 탱고를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끈적끈적하긴 한데 좀 묘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게이들이 등장하는 퀴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배드씬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제이님은 여기서 공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아르헨티나라는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뭔가 이과수 폭포 말고는 아르헨티나 티가 안 난다고 생각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로케이션은 아르헨티나에서 한 건가요? 맞아요. 엄청 고생했었대요. 맞아요. 병에 걸려서 장군실 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장염 지금. 걸렸나? 막 하면서 어. 엄청 막 아프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거기가 환경적으로 조금 열악하기도 하니까 남미 쪽에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배우들을 고생시키면서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왜냐면 그들이 너무 이거스 폭포 말고는 너무 실내에만 있어가지고 그쵸, 맞아. 예, 그런 거기도 하고 어. 탱고 바도 굳이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그 분위기가 주는 정서는 있겠지만 저는 되게 근데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 아르헨티나일까? 왜냐면 보통 홍콩 사람들이 언어가 되니까 미국이나 유럽 국가 영어 쓰는 영어권 나라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아르헨티나일까? 약간 이런 거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왕가희 감독이 원래 다른 소설 원작으로 한 영화를 찍고 싶었대요. 근데 그게 배경이 남미였대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찍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못 찍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기획한 영화가 해피투게더여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서 계속 실내에만 있기도 하고 계속 뭐 식당이나 뭐 집 안이나 이런 데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그 왕가희 감독 특유의 연출이 이렇게 공간 내에서 완전 갇힌 인물들이나 프레임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때문에 이국적인 느낌이 오히려 왕가희 감독의 연출로 인해서 그냥 다 없어진 느낌인 거예요. 오히려 그 왕가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르헨티나도 그냥 홍콩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 공간이라는 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다음에 또 뭐 칠레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나요? 그 뭐 끝이라는 건 칠레인가요? 아르헨티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미에서 갑자기 타이완으로 가잖아요. 그 장첸의 고향이었던. 그 다음에 뭐 홍콩도 보여주나 모르겠는데 그 세 가지 배경이 되는 그 도시들이 우리한테는 다 이국적이잖아요. 이국적인데 어디선가 봤을 법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좀 재미나네요. 그냥 왕가이식의 해석한 공간으로 그 보여주다 보니까 어디에서 찍었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것들 좀 재미난 그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왕가희 감독님이 제 방안을 찍어도 홍콩 같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홍콩 영화의 색채로서 그냥 딱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양한 아르헨티나, 뭐 홍콩, 그리고 대만 이런 공간들이 뭐 등장을 하는 게 이 영화가 나온 시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97년 이때가 홍콩 반환 시점이어가지고 뭔가 그런 사라짐 그리고 끝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 때 제 이제 나이가 밝혀지면 안 되는데 이미 반쯤 밝혀진 것 같은데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분위기라는 게 세기말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했던 되게 이상하다. 세기말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차승원 씨가 나오는 되게 웃긴 말로 쓰는 네, 거. 세기말 패션이다. 세기말이라는 게 굉장히 웃기게 보이시는데 그때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전망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은 97년이 IMF 구제 금융을 받던 시절이었고 98년에서 본격적으로 그 고난의 시절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자살하시는 분도 많았고 해직자들이 넘쳐났던 그런 시절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콩 반환을 앞두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나가는 그 길목에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턱에 서 있고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그 두 인물 보영과 아이도 그렇잖아요. 보영과 아이는 특히 아이는 지금 보영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보영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연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 영화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건 보영과 아이의 두 관계인 건 맞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영화가 보영, 그러니까 장국영 씨가 아니라 양조위 아위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 아위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위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흑백 장면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 말미에는 갑자기 보영이 삭제되는 듯한 근데 그 뭐 촬영상 일화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보영 그을 맡은 자국영 씨가 몸도 아프고 뭐 앨범 녹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가버렸다고. 그래서 갑자기 창이라는 인물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현지에서 대본을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영화가 아이의 시점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영과 아이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이님께서는 아위의 시점을 발견한 장면이나 뭐 다른 연출이 있으셨나요? 우선 조금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레이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레이션 자체가 아이의 목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아 아이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되게 둘이 극명하게 달라요. 근데 보통은 보영 같은 캐릭터보다 아이처럼 소극적이고 뭔가 착하지만 답답한 스타일의 보통은 이입하게 되니까 맞아.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문득문득 진짜 뜬금없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칼라 흑백이 되게 자주 나오긴 하는데 저는 되게 과거가 진짜 단순하지만 흑백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마치 칼라로 나오는 장면들은 현재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뜬금없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흑백에서 갑자기 칼라 장면들이 나와요. 이가수 폭포라던가 코스모스 호텔 그리고 처음에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 후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 같이 흑백이었다가 갑자기 현재의 모습들이 뜨문뜨문 나올 때가 있는데 나중에는 칼라일 때도 그런 뜨문뜨문한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빈방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장면이라던가. 근데 그러면 좀 그 전에는 뭔가 과거 현재가 구분이 되는 시점이 오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지? 이러면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마치 아이의 머릿속을 내가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문득문득 현재에서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미래라던가 현재의 과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아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의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아이의 시점, 양조위 씨의 시점으로 영화를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 제이님께서 잘 얘기하신 것처럼 양조위 씨가 맡은 아이라는 인물의 보이스오버가 주된 이야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그 장국영 씨가 맡은 보영이라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보영이라는 인물,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그 보이스오버로 전달되는 그 음성 속에서 둘의 관계 또는 이제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장국영 씨가 맡은 보영이라는 인물은 그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활발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캐릭터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번 여기 보면은 그 아이가 보영을 갖다가 외출을 금지하기 위해 어디 가서 싸워가지고 두 손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의 명목으로 해서 담배를 갖다가 수많은 보루를 갖다가 집에 재워놓고 여권을 갖다 숨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영은 떠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그 두 캐릭터가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또 처음에 탱고바에서 일할 때는 막 일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식당을 옮기면서 막 일하는 장면이나 뭐 거기서 밥을 줘서 밥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전화를 계속해서 보영한테 하는 장면이라든지 막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보영은 집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영은 손도 못 쓰고 도대체 뭘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마지막에는 뭐 그래도 손이 다쳤는데도 막 방을 뒤지는 걸 다시 플래시백해서 보여주고 막 이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 저 보영이 되게 궁금해지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사랑 이야기긴 하지만 뭔가 아위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되게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마이웨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곰곰이 보면 저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양조위 씨가 맡은 아이의 영화인가? 아이가 물론 그 끌고 가긴 하지만 이 서사나 내러티브를
조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면 궁금한 거는 장국영 씨가 맡은 보영이라는 인물 아닐까?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에는 누구의 영화로 남을까 보면은 양조위가 아닌 장국영의 영화로 저한테는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해요.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정말 사랑했을까? 오히려 저는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양조위 씨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집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국영 씨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나서 그 집에 틀어박혀 있잖아요. 그 방 안에 저거는 양조위가 맡은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을 달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를 하는 거잖아요. 바깥에 안 나가고. 아마 조금 있었으면 또 밖에 나갔을 것 같아요. 담배 사러 가야지. 담배 피러. 제이님은 그럼 이게 보영의 영화 같으셨어요? 아이의 영화 같으셨어요? 저는 되게 아이유한테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진짜 저 보영 이 새끼 진짜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갑자기 수정된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장첸이 연기한 창의 등장을 되게 반가웠거든요. 왜냐면 뭔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뭔가 보영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아이도 되게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창을 만나고 나서는 그 동료들이랑 같이 축구하는 장면 그런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 탱고바에서 일할 때는 난 누군가를 만나도 그냥 흘러가는 관광객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났는데 창을 만나고 나서는 뭔가 자기가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뭔가 이 창이라는 존재 자체도 약간 아이를 위한 존재 같아가지고 이 영화가 조금 아이의 힐링 영화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배워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도 대만에서 마치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떠나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 해피투게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주제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좀 이제 앞으로의 아이유의 삶에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행복만 함께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저는 되게 아이의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약간 격가지 얘기긴 한데 그 장첸이 맡은 장이라는 인물이 뜬금없다는 생각 좀 가졌거든요. 갑자기 쟤는 왜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속에서 우리 제이님께서는 이 아이와 장이 새로운 관계, 연인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장이 그냥 이성애자로 보이더라고요. 이성애자로 보이고 장이 아이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동료나 선배로서 가지는 감정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영과 아이 사이에 이루어지던 굉장히 뭐 동성애적인 관계가 이성애자의 관계 사이에서는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좀 질문이나 내지는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뭐 또 다른 뭐 그런 연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 장과 아이가 헤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안는데 그냥 남자들 사이에서 그냥 잘 가 이런 식의 느낌이었어. 좀 친구의 느낌. 근데 저는 약간 좀 놀랬던 게 그 보영이 집에만 같이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막 아이한테 전화해요. 일하는 아이한테 뭐 언제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일하는 중이야 막 이러면서 아이가 되게 바쁜데 막 잠깐 그 누가 불러가지고 통화하는데 잠깐 나 일 좀 하고 올게.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일을 하러 가요. 근데 그때 창이 전화를 딱 받아요. 그래서 장난치려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슬픈 아이의 모습만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창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됐는데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남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놀라거나 약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좀 이 사람이 만약에 이성애자라도 그런 동성애자인 아이를 존중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연애 풀이할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이라서 좀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혀 좀 당연하듯이 너무 그런 게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약간 너무 그게 당연한 듯이 그냥 흘러 지나가서 저는 좀 그런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밌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세 명의 인물 사이의 관계를 좀 잘 보시면서 영화를 따라가면 재미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 영화가 키어 영화 카테고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배드씬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그 남성과 남성 우리가 네즈비언의 그 뭐 배드씬은 저는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남성과 남성은 왠지 부담스러워. 같은 남성이셔서 그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이런 표현 쓰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혐오까지는 아닌데 거북한 느낌? 거북해요 실제로. 거북한 게 확 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 영화가 고기를 잘 넘기면 그냥 평범한 연인들의 영화로 그냥 그 보여요. 그래요? 예. 되게 강렬하지 않은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요? 강렬하지 않았다고 생각보다 생각했구나. 수위 안 센데? 아, 되게 강렬하지 않은 그러니까 생각이 거의 그 배드씬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이 당시 예전에 어디 잡지에서 읽으니까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우경 씨는 게이잖아요. 동성애자인데 양조위 씨는 이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조위 씨가 굉장히 연기를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장우경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게이인 동성애자인 내가 이성애자인 너와 그런 배드신을 찍는 것도 고역이다. 네가 고역인 것처럼 나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 힘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정사씬이 처음 촬영한 장면이래요. 첫 촬영 장면이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첫 장면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나서는 진짜 계속 싸우는 장면만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처음에 배치시킨 게 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이과수 폭포를 가다가 이별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재회를 하지만 그 재회를 할 때도 그 보영이가 막 진짜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게 뭔가 진짜 서로 헐벗은 채로 뭔가 그런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사실 이 둘이 나중에 이별을 하게 되지만 자기네들도 뭔가 미리 담보하고 있었을 그런 이별로 그냥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딱 그 피투성이로 등장을 할 때부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계속해서 뭐 과거와 현재를 오가거나 뭐 흑백과 컬러를 오가면서 계속 끝과 시작을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불안해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흑백과 컬러 장면을 계속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제이님이 방송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흑백 장면은 거의 밤과 같은 느낌을 갖고 컬러 장면에서는 밤 같지만 이게 점점 낮으로 빛이 점점 침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흑백 장면이 그냥 정말 명백하게 그냥 과거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과거는 흑백이고 컬러는 현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도드라지는 장면이 있으면 흑백일 때 되게 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이 시간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들면서 동시에 빛이 되게 빛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름이라서 더 그 빛이 되게 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것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현재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칼라일 때도 뭔가 탁 트인 야외 장면이 없으니까 방 안에 갇혀 있고 밤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뭐라고 하지? 둘의 관계가 또 예전처럼 또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올 때 빛이 되게 도드라지고 뭔가 강렬한 빛이 쫙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되니까 또 그때 좀 점차 어떻게 보면 점차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니까 점차 낫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거 보면서 둘이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보영이랑 아이가. 그래서 보영이 뭔가 낮의 기운 같은 느낌이면 또 아위 같은 경우는 밤의 기운이 좀 강해가지고 둘이 절대 만날 수 없는데 없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뭔가
뭔가 마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아, 들더라고요. 굉장히 재미난 해석이네요. 근데 나중에는 근데 이게 또 무마가 되잖아요. 이 어. 과거, 현재 흑백과 칼라라는 예. 구분이 없어지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점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낮의 기운을 보영이라는 기운을 아이가 이제는 흡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연애를 통해서 성숙해진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설정 같은 게 되게 이 영화에서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재미난 것 같아요. 두 인물의 대비가 흑백과 칼라의 대조에서도 나타나고 영화상에서 보면은 촬영이나 이런 편집상에서 나타나는 게 역시 영화를 잘 보시는군요. 제이님께서 재미나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촬영상에서의 그 여러 현란한 기법들이 있잖아요. 뭐 사선으로 찍는다든지 지속 시간이 갑자기 느려진다든지 아까도 흑백에서 칼라로 갔다 칼라로 흑백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버드 와이드 뷰라고 해서 저 위에서 이거 아수 폭포인가요? 거기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 촬영 감독이 크리스토퍼 도일인데 이게 너무 좀 현란하다 못해 약간 지랄한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너무해. 왜 저렇게 붕 떠서 영화를 찍지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이 영화 저희 녹음 들어가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영화가 과연 지금 등장하게 되면은 관객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 정도로 그 관객들한테 흥미를 던져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정말 90년대 말의 영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이 뭐 서구 특히 이제 유럽 영화제에서 소개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90년대부터일 텐데 게다가 이 영화로 뭐 감독상까지 받았잖아요. 칸 영화제에서. 맞아요. 이게 정점을 찍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과잉된 연출이 왕가희 감독의 매력이고 또 팬분들이 있는 맞아.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맞아. 사실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예전에 막 영화 처음에 막 많이 보기 시작할 때는 진짜 멋있다, 너무 재밌다 막 맨날 그랬거든요. 다른 영화 뭐 화양연화도 마찬가지예요. 중경삼림도 다 비슷한 톤이잖아요. 그 톤을 너무 좋아했는데 계속 보니까 좀 피곤하고 지금은 막 좋다는 느낌은 없는데 왕가희 감독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볼까, 본척할까 고민하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필름 필터링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세미님께서는 이 영화 볼까요, 본척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래요? 요즘 들어서 제가 필름 필터링 시간에 조건부 추천 내지는 비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에 등장하는 장국영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영화로 아 정말로요? 반드시 봐야 될 영화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추천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영화가 굉장히 왕가희식의 스타일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영화는 그냥 세계 영화 내지는 영화사 한 편 정도 그냥 교양으로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냥 본인의 취향대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님께서는 어떤 판단 내려주실래요? 저도 조건부인데 장국영의 팬이면 보고 양조위의 팬이면 보지 마라. 왜냐면 양조위가 너무 짠내나서. 그렇죠. 너무 짠내나요. 그리고 되게 저는 양조위라는 배우의 연기도 되게 좋고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너무 도드라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그게 슬퍼요. 그건 맞아요. 약간 그림자처럼 나오죠. 예. 되게 양조위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양조위 영화가 아니야. 멋있게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장국영 팬이면 봐도 좋은데 뭐 양조위랑 팬이면 그냥 중경상님을 한 번 더 본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퀴어 영화의 성격이 강할 거라 생각하고 봤는데 진짜 평범한 사랑 이야기여서 저한테는 되게 사실 와닿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막 멜로 이런 영화 하면 저 하나도 공감 안 되고 안 와닿는다고 이랬는데 이 영화 봤을 때 저는 되게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사랑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효과를 발휘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건부에 상관없이 장르를 안 좋아하셔도 보실 거면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4월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키워드로 해서 기획전을 마련해 봤는데요. 다음 5월에는 다른 키워드로 재밌는 영화 많이 선정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영화 언제든지 신청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애칭을 짓고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호칭이니까 원하시는 호칭이나 아니면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